뚱뚱한 신사. 음산한 11월에 어느 비 내리는 일요일이었다. 여행을 하던 중 가벼운 몸살 기운으로 발이 묶인 나는 병세가 나아지고는 있었으나 여전히 미열이 남아있어 더비라는 작은 마을의 어느 여관에서 온종일 꼼짝없이 머물러야만 했다. 시골 여관에서 맞는 비 오는 일요일이라니. 그런 일을 겪어본 운 좋은 사람만이 당신의 처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빗방울은 창문을 두드리고 교회 종소리는 우울한 음향을 내며 울려 퍼졌다. 눈요기할 거리라도 있을까 싶어 창가로 다가갔지만 세상의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듯한 기분만 들 뿐이었다. 침실 창밖으로는 기와 지붕과 굴뚝더미들이 보였고 거실 창으로는 마구간 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비 오는 날의 마구간 마당만큼 인간을 염세적으로 만드는 풍경은 또 없을 것이다. 마당 여기저기에는 뜨내기 여행객들과 마부 아이들이 짓밟아 놓은 젖은 집단이 널브러져 있었다. 한 구석에는 오물로 된 섬을 둘러싼 채 고인 무릉덩이가 정체되어 있었고 수레 아래에는 물에 반쯤 젖은 닭 몇 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기운과 생기를 완전히 잃은 채 흠뻑 젖어버린 비참하고 의기소침한 수탉 한 마리가 있었는데 축 처진 꼬리는 마치 깃털 하나처럼 엉겨붙어 있었고 등을 타고 내린 빗물이 그 꼬리를 따라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수레 근처에는 반쯤 졸고 있는 암소 한 마리가 되새김질을 하며 묵묵히 비를 맞고 서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죽 위로는 안개가 피어올랐다. 마구간의 외로움에 지친 사신음박이 말 한 마리는 차양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맞으며 유령 같은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계집에 묶인 불쌍한 잡종개 한 마리는 짖는 소리인지 깨갱거리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를 이따금 내뱉었고 부엌대기 하녀 하나가 남학신을 신고 마당을 앞뒤로 터벅터벅 가로질러 가는데 그 표정이 날씨만큼이나 뚱했다. 요컨대 모든 것이 불우하고 쓸쓸했으나 오직 술꾼 무리 같은 오리떼만이 예외였다. 녀석들은 웅덩이 주위에 단짝 친구들처럼 모여 앉아 술잔치라도 벌이는 듯이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외롭고 무기력했으며 무언가 즐길 거리가 간절했다. 방 안에만 있는 것은 금세 견딜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나는 방을 나와 이른바 여행객의 방이라 불리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대개의 여관에서 여행객 혹은 라이더라 불리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공용실이었다. 그들은 이른바 상업계의 편력 기사들로 이륜마차나 말을 타거나 혹은 마차를 타고 쉬지 않고 왕국을 누비는 이들이었다. 내가 알기로 오늘날 옛날의 편력 기사들을 계승한 자들은 오직 그들뿐이다. 그들은 창 대신 채찍을, 방패 대신 견본 카드를, 사슬 갑옷 대신 두툼한 벤자민 외투를 걸쳤을 뿐 옛 기사들과 똑같이 유랑하며 모험적인 삶을 산다. 비할 데 없는 미녀의 매력을 입증하는 대신 그들은 실력 있는 상인이나 제조업자의 명성과 신용을 널리 알리며 돌아다니다가 언제든 주인의 이름으로 흥정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서로 싸우는 대신 거래를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유행이니 말이다. 옛날 전쟁이 잦던 시절 여관방에 밤마다 지친 전사들의 갑옷과 곡도, 투구들이 걸려 있었듯 지금 여행객의 방은 그 후예들의 장비들, 박스코트, 온갖 종류의 채찍, 박차, 각반, 그리고 기름천을 씌운 모자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그 건실한 사람들 중 대화할 상대라도 있을까 기대했지만 실망만 않았다. 방 안에는 실제로 2~3명이 있었으나 도무지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한 명은 빵과 버터를 두고 투덜거리며 급사에게 호통을 치며 막 아침 식사를 마치는 참이었고 다른 한 명은 구두를 제대로 닦지 않았다고 구두 닦기 하인인 부츠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각반의 단추를 채우고 있었다. 세 번째 남자는 창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연신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 모두 날씨의 기운에 전염된 듯 보였고 서로 한마디 말도 섞지 않은 채 차례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창가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받쳐 들고 치맛자락을 종아리까지 치켜 올린 채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종소리가 멈추자 거리는 고요해졌다. 나는 건너편 상인의 딸들을 지켜보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랬다. 일요일 예복이 젖을까봐 집안에 갇혀있던 그녀들은 여관에 든 뜨내기 손님들을 홀리기 위해 앞창가에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식초처럼 시큼한 표정의 엄격한 어머니가 그녀들을 불러들였고 밖에서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다. 이 지루하게 긴 하루를 보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 나는 몹시 불안하고 외로웠다. 여관의 모든 것이 따분한 하루를 10배는 더 따분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맥주와 담배 연기 냄새가 밴 낡은 신문들은 이미 대여섯 번이나 읽은 것들이었다. 비 내리는 날씨보다 더 형편없는 무익한 책들 뿐이었다. 나는 레이디스 매거진의 과어로를 읽으며 죽을 만큼 지루해했다. 창유리에 휘갈겨진 야심찬 여행객들의 흔한 이름들, 스미스, 브라운, 잭슨, 존슨 가문의 끝없는 이름들을 모두 읽어내려갔고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여관 창문의 그 피곤한 낙서시들을 하나하나 판독해 나갔다. 하늘은 계속 낮게 내려앉아 우중충했고 지저분하고 누더기 같은 스펀지 모양의 구름들이 공중에 무겁게 흘러다녔다. 비조차도 변화가 없었다. 그저 단조롭고 따분하게 토닥, 토닥, 토닥 소리를 내며 내릴 뿐이었다. 간간히 지나가는 우산 위로 빗방울이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만 소나기라도 내리나 싶어 잠시 활기를 찾을 뿐이었다. 오전 중에 나팔 소리가 울리고 역마차가 길을 가로질러 달려올 때면 참으로 신선한 기분이 들었다. 마차 외부에는 승객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면 우산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젖은 박스코트와 벤자민 외투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소리에 숨어있던 불황아 소년들과 개들이 튀어나왔고 붉은 머리의 마부와 부츠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하인, 그리고 여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온갖 부류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소란도 잠시뿐, 마차는 다시 제 갈 길을 갔고 소년과 개, 마부와 부츠는 모두 제 구멍으로 기어들어갔다. 거리는 다시 적막해졌고 비는 끊임없이 내렸다. 사실 날이 개일 김이라고는 없었다. 기압계는 비를 가리키고 있었고 여관 여주인의 대모간무늬 고양이는 난로 옆에 앉아 세수를 하며 앞발로 귀 뒤를 문지르고 있었다. 책력을 확인해 보니 페이지 맨 위부터 아래까지 2달 내내 이 시기 많은 비가 예상됨이라는 끔찍한 예보가 적혀 있었다. 나는 지독히도 울적해졌다. 시간은 좀채 흐르지 않는 듯했고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조차 짜증스러워졌다. 마침내 벨소리가 울리며 집안의 정적이 깨졌다. 잠시 후 바에서 들려오는 급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13호실 뚱뚱한 신사분이 아침 식사를 주문하셨습니다. 차와 빵, 버터, 그리고 햄과 달걀을 곁들여서요. 달걀은 너무 익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 같은 처지에 놓이면 사소한 사건 하나도 중요해진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추측의 대상을 제공했고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되었다. 나는 스스로 그림 그리는 것을 즐기는 편인데 이번에는 꽤 괜찮은 재료가 생겼다. 만약 위층 손님이 스미스 씨나 브라운,
잭슨 혹은 존슨 씨라고 불렸거나 단순히 13호실 손님이라고만 불렸다면 내게는 아무 의미 없는 공백이었을 것이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뚱뚱한 신사라니 그 이름 자체에 무언가 화가적이고 묘사적인 면이 있었다. 그것은 즉시 체격을 짐작해 했고 내 마음의 눈에 그 인물을 구체화했으며 나머지는 내 상상이 채워나갔다. 그는 뚱뚱하다 혹은 누군가의 표현대로라면 건장하다. 그러니 필시 연배가 꽤 있을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옆으로 퍼지기 마련이니까. 아침 식사를 늦게 하고 방에서 먹는 걸 보니 편안한 생활에 익숙하고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분명 배가 불룩하고 혈색이 좋은 건장한 노신사일 것이다. 다시 한번 격렬하게 벨이 울렸다. 뚱뚱한 신사는 아침 식사를 기다리다가 조바심이 난 모양이었다. 그는 분명 세상살이 형편이 넉넉하고 중요 직책을 맡은 사람일 것이며 즉각적인 수발을 받는데 익숙하고 식욕이 왕성하며 배가 고프면 조금 까칠해지는 성격일 것이다. 어쩌면 나는 생각했다. 런던의 시의원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일지도 모르지. 아침 식사가 올라갔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틀림없이 차를 우려내고 있었을 것이다. 곧이어 격렬한 벨소리가 들렸고 미처 응답하기도 전에 더 격렬한 벨소리가 또 울렸다. 이런 정말 성미 급한 노신사로군. 급사가 씩씩거리며 내려왔다. 버터는 쩐내가 나고 달걀은 너무 익었으며 햄은 너무 짰다는 것이다. 뚱뚱한 신사는 분명 식성이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먹으면서 투덜대고 급사를 쉴 새 없이 뛰게 만들며 집안 사람들과 전투적인 상태로 지내는 그런 부류 말이다. 여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참고로 그녀는 활발하고 교태스러운 여자였다. 약간의 잔소리꾼 기질과 단정치 못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꽤 예쁜 편이었다. 대개 잔소리꾼 아내가 그렇듯 남편은 멍청하기 짝이 없는 작자였다. 그녀는 형편없는 아침 식사를 올린 하인들의 부주의를 호되게 나무랐지만 정작 뚱뚱한 신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통해 나는 그가 시골 여관에서 큰 소리를 치고 말썽을 부릴 권위가 있는 꽤 거물급 인물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다른 달걀과 햄, 빵과 버터가 올라갔다. 그것들은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진 모양이었다. 마침내 더 이상의 불평은 들리지 않았고 내가 여행객의 방을 몇 바퀴째 돌기도 전에 또 벨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집안이 술렁이며 여기저기 뒤지는 소리가 났다. 뚱뚱한 신사분이 타임스나 크로니클 신문을 찾으십니다. 나는 그를 휘그당원으로 단정지었다. 아니,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토록 단호하고 당당하게 구는 것을 보니 급진주의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헌트라는 정치인이 거구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누가 알겠어? 혹시 저 사람이 헌트 본인일지? 내 호기심은 깨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급사에게 이 소란을 일으키는 뚱뚱한 신사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듯했다. 북적이는 여관의 주인들은 스쳐 지나가는 손님들의 이름 따위에는 좀처럼 신경 쓰지 않는다. 코트의 색깔이나 체형, 덩치만으로도 여행용 이름을 붙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키 큰 신사, 키 작은 신사, 검은 옷의 신사, 혹은 갈색 옷의 신사, 아니면 이번 경우처럼 뚱뚱한 신사라 부르면 그만이다. 한번 정해진 그런 명칭은 모든 용도에 적합하며 더 이상의 질문을 생략하게 해준다. 비. 무자비하고
끊임없이 비가 내렸다. 밖으로 발을 내디딜 수도 없었고 안에서 할 일이나 즐길 거리도 없었다. 이윽고 머리 위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뚱뚱한 신사의 방이었다. 발소리가 묵직한 것을 보니 분명 체격이 큰 사람이었고 밑창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노인이 분명했다. 틀림없어. 나는 생각했다. 규칙적인 습관을 지닌 완고하고 부유한 늙은 신사겠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운동을 하는 모양이야. 나는 이제 벽난로 주변에 붙은 마차와 호텔의 온갖 광고들을 다 읽었다. 레이디스 매거진은 이제 혐오스러울 정도였다. 그것은 하루의 시간만큼이나 지루했다. 나는 무엇을 할지 몰라 밖으로 배회하다가 다시 내 방으로 올라갔다. 방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옆 침실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렸다가 쾅 닫혔고 발그레하고 인상 좋던 하녀가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갔다. 뚱뚱한 신사가 그녀에게 무례하게 군 것이 분명했다. 이 일로 내 모든 추측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 이 정체불명의 인물은 노신사일 리가 없었다. 노신사들은 하녀에게 그렇게 거칠게 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젊은 신사도 아닐 것이다. 젊은 신사들이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법은 없으니 말이다. 그는 분명 중년의 남자일 것이고 게다가 지독하게 못생겼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소녀가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불쾌했을 리 없다. 솔직히 나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몇 분 후 여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위층으로 성큼성큼 올라오는 그녀의 모습이 살짝 보였는데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모자는 펄럭였으며 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내 집에서 그런 짓은 절대 안 되지. 신사들이 돈을 펑펑 쓴다고 해도 법도가 있는 법이야. 내 집 하녀들이 일하는 중에 그런 대접을 받게 두진 않겠어. 절대로. 나는 싸움, 특히 여자와의 싸움, 그 중에서도 예쁜 여자와의 싸움을 혐오했기에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문을 반쯤 닫았다. 하지만 호기심이 너무 커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여주인은 당당하게 적진의 성체로 행진하듯이 들어가 폭풍처럼 문을 닫았다. 잠시 동안 그녀의 격렬한 고함이 들렸다. 그러더니 다락방의 돌풍처럼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 다음엔 웃음소리가 들렸고 이내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여주인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삐딱해진 모자를 고쳐 쓰고 나왔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갈 때 여관 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대답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저 애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것뿐이라고요. 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착한 하녀를 격분하게 만들고 드센 여주인을 웃으며 돌아가게 만들다니. 그는 그렇게 늙지도 까칠하지도 그렇다고 못생기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나는 다시 그의 초상화를 그리는 작업에 착수해야 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게 그려야 했다. 나는 이제 그를 시골여관 문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자주 마주치는 그런 유의 뚱뚱한 신사로 단정지었다. 목에는 벨처 손수건을 두르고 맥주 덕분에 살집이 좀 더 불어난 유쾌하고 번지르르한 친구들 말이다. 세상을 좀 알고 하이게이트에서 맹세라도 해본 남자들. 술집 생활에 익숙하고 술집 종업원의 장꾀를 훤히 꿰고 있으며 죄 많은 술집 주인의 생리를 잘 아는 자들. 소박한 규모의 미식가들이라 급사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하녀들을 희롱하며 바에서 여주인과 수다를 떨고 저녁 식사 후 포트와인 한 잔이나 네거스를 마시며
장황하게 이야기 늘어놓기를 좋아하는 그런 부류 말이다. 이런저런 추측을 하며 오전이 다 지나갔다. 내가 어떤 믿음의 체계를 세우자마자 정체불명의 인물의 움직임이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내 생각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것이 열병에 걸린 마음이 홀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말했듯이 나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이 보이지 않는 인물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끊임없는 명상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나는 뚱뚱한 신사가 여행객의 방에서 식사하기를, 그래서 마침내 그의 실물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식사를 자기 방으로 가져오게 했다. 이 고립과 신비주의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는 급진주의자일 리가 없었다. 비 내리는 날, 온종일 자기 자신의 따분한 동행에 만족하며 세상과 격리된 채 지내는 모습은 너무나 귀족적이었다. 그리고 불만 가득한 정치인치고는 너무 잘 먹었다. 그는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듯했고 미식을 즐기는 쾌활한 친구처럼 와인을 앞에 두고 느긋하게 앉아있는 듯했다. 실제로 이 점에 대한 내 의구심은 곧 끝이 났다. 그가 첫 번째 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희미하게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귀를 기울여 보니 신이여 국왕을 보호하소서라는 곡조였다. 그는 급진주의자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백성이 분명했다. 술기운이 오르면 애국심이 솟구치고 더 이상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때조차 왕과 헌법 곁에는 기꺼이 서 있을 그런 사람 말이다. 하지만 대체 그는 누구란 말인가? 내 추측은 걷잡을 수 없이 뻗어나갔다. 혹시 신분을 숨기고 여행하는 고귀한 인물은 아닐까? 모르겠군. 나는 자포자기하며 내뱉었다. 어쩌면 왕실 가족 중 한 명일지도 몰라. 그분들은 다 뚱뚱한 신사들이니까. 날씨는 계속 비가 내렸다. 신비로운 인물은 방에 머물렀고 내가 판단하기에 의자에 그대로 앉아있는 듯했다.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시간이 흐르자 여행객의 방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방금 도착한 이들은 박스코트 단추를 꽉 채운 채 들어왔고 마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돌아왔다.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누군가는 차를 마셨다. 내 기분이 달랐더라면 이 독특한 부류의 인간들을 관찰하며 즐거움을 찾았을 것이다. 특히 길 위에 익살꾼이라 불릴 만한 두 남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여행자들 사이에 캐캐 묵은 농담들을 꿰고 있었다. 그들은 루이자니, 에델린다니 하는 근사한 이름들을 매번 바꿔 불러가며 하녀에게 온갖 능청스러운 말을 건넸고 자기들의 농담에 스스로 낄낄거리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온통 뚱뚱한 신사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긴 하루 동안 내 상상력을 자극하며 추격하게 만들었고 이제 와서 그 냄새를 놓칠 수는 없었다. 저녁 시간도 서서히 저물어갔다. 여행객들은 신문을 두세 번씩 되풀이해서 읽었다. 몇몇은 벽난로 주위로 모여들어 자기들의 말 이야기, 모험담, 마차가 뒤집히거나 고장났던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상인들이나 여관들의 신용 상태를 논했고 두 익살꾼은 예쁜 하녀들이나 친절한 여주인들에 관한 엄선된 일화들을 들려주었다. 이 모든 대화는 그들이 이른바 나이트캡을 조용히 들이켜는 동안 오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차례로 부츠와 하녀들을 벨로 불러서는 마구 잘라내어 지독하게 불편해 보이는 낡은 신발을 슬리퍼 삼아 신고 잠자러 올라갔다. 이제 방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남았다. 다리가 짧고 몸통이 길며
모래색의 아주 큰 머리를 가진 혈색 좋은 남자였다. 그는 포트와인 네거스 한 잔과 숟가락을 들고 홀로 앉아 숟가락만 남을 때까지 젓고 홀짝이기를 반복했다. 그는 의자에 꼿꼿이 앉은 채 서서히 잠이 들었고 비어있는 잔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 촛불도 함께 잠든 듯했다. 심지는 길고 검게 타올라 끝이 뭉툭해졌고 방 안에 남은 희미한 빛마저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지배적인 어둠은 전염성이 있었다. 주변에는 깊은 잠에 빠져든 여행객들이 남기고 간 형체도 없고 유령 같은 박스코트들이 걸려 있었다. 오직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술꾼의 깊은 숨소리, 그리고 지붕 처마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들려왔다. 교회 종이 자정을 알렸다. 갑자기 머리 위에서 뚱뚱한 신사가 천천히 앞뒤로 서성이며 걷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이 특히 예민해진 내 신경에는 지독하게 섬뜩했다. 저 유령 같은 외투들, 목구멍을 긁는 숨소리, 그리고 신비로운 존재의 삐걱거리는 발소리라니. 그의 발소리는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잦아들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로맨스 소설 속 주인공 같은 절박함에 사로잡혔다. 그가 누구든 무엇이든 간에.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꼭 보고야 말겠어. 나는 촛대를 움켜쥐고 13호실로 급히 올라갔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주저하다가 안으로 들어갔지만 방은 비어 있었다. 탁자 옆에는 등받이가 넓은 큼직한 안락 의자가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빈 컵 하나와 타임스 신문이 놓여 있었다. 방 안에는 스틸턴 치즈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신비로운 이 방인은 분명 방금 막 물러간 것이었다. 나는 몹시 실망하며 내 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복도를 따라가다 보니 기름칠한 더러운 장화 한 켤레가 어느 침실 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정체불명의 사내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을 그의 은신처에서 방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다. 내 머리에 권총이라도 쏘거나 그보다 더한 짓을 할지도 모를 일이니까.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몹시 흥분된 상태로 밤의 절반을 꼬박 세웠다. 잠이 든 뒤에도 꿈속에서 그 뚱뚱한 신사와 기름칠한 장화의 형상에 시달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꽤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집안의 소란스러움에 잠이 깼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으나 정신이 들고 보니 여관 문 앞에서 우편마차가 출발하려는 참이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손님께서 우산을 잊으셨어요. 13호실에서 손님 우산 좀 찾아봐요. 즉시 하녀가 통로를 뛰어가는 소리와 달리는 중에 내지르는 날카로운 대답이 들렸다. 여기 있어요. 여기 손님 우산이요. 신비로운 이방인이 막 떠나려 하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나는 침대에서 튀어 일어나 창가로 기어갔고 커튼을 획 젖혔다. 그리고 마차 문 안으로 몸을 들이밀고 있는 한 사람의 뒷모습을 간신히 포착했다. 갈색 코트의 뒷자락이 벌어지면서 회갈색 바지를 입은 넓적한 둔부의 커다란 원판이 내 시야에 가득 들어왔다. 문이 닫혔다. 출발! 소리와 함께 마차는 달려나갔고 그것이 내가 뚱뚱한 신사에 대해 본 전부였다. 작품 해설. 관찰의 미학 혹은 상상이 빚어낸 거대한 허상. 이 작품은 근대 단편소설의 정수를 보여주는 수작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부제의 미학에 있습니다. 소설은 주인공이 13호실에 투숙한 정체불명의 사내에게
집착하는 과정을 집요하게 따라가지만 정작 독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사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합니다. 작가는 독자에게 인물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신 비 내리는 시골 여관의 음산한 풍경과 화자의 열띤 상상력을 정밀하게 교차시키며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주인공의 호기심은 고립된 환경과 신체적 피로감이 만들어낸 일종의 심리적 강박입니다. 그는 발소리, 음식 취향, 하녀와의 사소한 소동 등을 단서 삼아 보이지 않는 인물의 계급과 성격, 심지어 정치적 성향까지 규정짓습니다. 이는 인간이 정보를 어떻게 취사 선택하여 자신만의 서사를 구축하는지를 보여주는 날카로운 심리적 통찰입니다. 결국 뚱뚱한 신사는 실존하는 인물이라기보다 지루함에 지친 화자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캔버스 위에 그려낸 상상의 산물에 가깝습니다. 작품의 결말은 작가 특유의 재치와 허무주의가 공존합니다. 드디어 마주하게 된 실체의 뒷모습, 즉 회갈색 바지를 입은 넓적한 엉덩이라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평범한 이미지는 그간 쌓아올린 화자의 거창한 추리들을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이는 대단한 진실을 기대했던 독자에게 유쾌한 배신감을 안겨주며 우리가 타인에 대해 가지는 선입견과 환상이 얼마나 허망한 바탕 위에 서 있는지를 은유합니다. 영국 시골의 습한 공기와 고독을 세련된 문체로 담아낸 이 소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타인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과 그 이면의 고독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